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도록 하는 소송을 어제 7대2로 기각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공개한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의 추가 영상에서는 전직 경찰이 시위대와 함께 폭력에 가담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어제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 가을에는 인도발 델타 변이가 또 다른 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한인 주요 단체들이 뉴욕 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온라인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답보 상태를 이어오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99명, 사망자는 280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446명, 사망자는 1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38명, 사망자는 7명,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70명, 사망자는 4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도록 하는 소송을 7대2로 기각했습니다. 의료보험법 전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7대2의 표결로 텍사스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들과 2명의 개인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고 의료보험법 전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미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다양한 무료 예방 서비스, 급여가 많지 않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직장인 등 저소득층을 보장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 등이 소송 대상이 된 주요 조항들입니다. 또 현재는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만 의회는 2017년 벌금을 0으로 줄였고 이런 벌금 철폐는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 주지사들이 주도하는 주들이 오바마 케어를 공격하도록 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그들은 2010년 통과된 오바마 케어의 중심축인 벌금 부과 없이는 나머지 법 조항들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바마 케어 반대론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 판사 3명이 포함된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가 폐기될 것을 기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 중 에이미 코니 베럿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오바마 케어 존속에 투표했고 닐 고서치 대법관은 세뮤얼 얼리토와 함께 폐기의 표를 던졌습니다. 6월 19일은 남북전쟁 종료 이후 미국 내 흑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이 인식된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9일 노예 해방 기념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1983년 마틴 루터 킹 기념일 제정 이후 38년 만에 새로운 연방 공휴일이 탄생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했고 연방 공휴일 지정을 주장해온 텍사스 출신 94세 흑인 여성 운동가 오팔리도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엄청난 무게와 힘을 가진 날이라며 노예제가 이 국가에 가져온 그리고 가져오고 있는 도덕의 얼룩과 끔찍한 희생자 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날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법안을 통과시킨 상하원과 의회 내 흑인 코커스 등을 향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노예 해방 기념일은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왔고 이제는 국가 공휴일이라며 연방 공휴일은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월 19일은 남북전쟁 종료 이후 미국 내 흑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이 인식된 날입니다. 그동안 이날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상하원은 지난 15일, 16일 이 법을 각각 만장일치 또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이른바 의회 난입 사태의 추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추가 영상에서는 전직 경찰이 봉을 휘두르면서 시위대와 함께 경찰 폭력에 가담한 장면도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은퇴 경찰관 토머스 웹스터 기소 사건의 동영상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약 50초 분량의 동영상은 웹스터가 붉은 겉옷을 입고 친 트럼프 시위대 사이에 섞여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웹스터는 펜스를 치고 대기하는 경찰을 향해 M이나 F로 시작하는 욕설을 내뱉고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다 손으로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밀어 기울어뜨렸고 이때부터 시위대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바디캠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은 이후 웹스터가 깃발 달린 깃대를 펜스 쪽으로 내리치거나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감정이 고조된 시위대가 펜스를 밀어 경찰이 있는 공간으로 진입합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정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촬영자의 시각은 넘어져 하늘을 올려다보는 구도로 바뀌고 그 위로 군중이 마구 몰리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구도의 영상에서도 웹스터의 얼굴은 큼지막하게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가 동영상과 함께 제출한 법원 문서에는 이 밖에도 웹스터가 경찰을 눕혀 짓누르거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웹스터는 해병대 출신으로 뉴욕 경찰국에서 근무했던 퇴직 경찰이며 현재 총 7개 연방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어제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 가을에는 인도발 델타 변이가 또 다른 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발병이 처음 보고된 뒤 약 1년 6개월 만에 전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을 기록하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렸지만 그 후 불과 166일 동안 200만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많은 보건 전문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자가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19 사망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특히 미국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멕시코 등 5개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전 세계 사망자 수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편 인구 대비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국가는 페루, 헝가리, 보스니아, 체코, 지브롤터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감염력이 강하고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80여 개국으로 퍼졌습니다. 스캇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가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의 10%라며 이 변이가 가을에 새로운 유행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에서 또다시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로니 잭슨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검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어제 보도에서 로니 잭슨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검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인 잭슨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이 군 통수권자와 국가 원수로서 적합한지 따져보자며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주치의 케빈 오코너 박사,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에게 보냈습니다. 잭슨 의원은 버락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주치의였고 바이든 대통령을 치료하거나 검진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트럼프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를 근거로 그를 정신건강 문제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잭슨 의원은 이미 당시에도 신뢰성에 의문이 많은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잭슨 의원은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두고 극찬을 쏟아내며 정크푸드 섭취에도 심혈관 건강이 출중하고 비만도 아니며 인지력이 만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주치의 시절에는 여직원들과 다른 여러 추문에 휘말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지만 더 힐은 백악관 입성 이후에 그가 빡빡한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것이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주요 단체들이 뉴욕 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어제 온라인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앤드류 양 후보와 스캇 스트링어 아트장 후보는 소상인 지원과 교육, 증오범죄 등 한인 커뮤니티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공약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고 퀸즈 한인회와 시민참여센터,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민권센터, 뉴욕 가정상담소와 퀸즈 YWCA 등이 참여한 뉴욕 시장 후보자 초청 타운홀 미팅이 어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앤드류 양, 스캇 스트링어, 아트장 3인의 후보가 참여해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선 앤드류 양 후보는 뉴욕시 아시안의 인구수에 비해서 지원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아시안의 힘을 보여줄 중요한 선거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핵심 공약으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뉴욕시 건설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스캇 스트링어 후보는 다년간의 정치 경력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후 산적한 뉴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준비된 후보론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한인 아트장 후보는 신분 언어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이민자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동적인 뉴욕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릭 아담스, 캐서린 가르시아, 마야 와일리 후보가 3강으로 부각됐지만 약 13%의 유권자는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답보 상태를 이어오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업 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국무부가 발표한 2021년 7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수개월간 답답한 흐름을 보이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소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주 소폭 진전했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 5개월 대폭 진전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2개월 반이나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중 가장 좋은 상황인 이 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는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전달에 이어 다시 1개월 진전한 2021년 6월 1일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사실상 오픈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가족 2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각각 3주와 5주 개선됐고 가족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는 각각 2개월과 3주 진전했습니다. 가족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경우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개월 진전했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동결됐습니다. 한편 취업 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취업 이민 5순위 중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6월 말 종료 예정이고 연장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 외 취업 이민 모든 순위는 2020년 9월 중 문호부터 지금까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크루즈 업계가 영업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크루즈 여행을 가도 좋다고 권고를 완화했습니다. 지난 16일 CDC는 크루즈 여행에 내렸던 4단계 여행 경보를 3단계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4단계 경보는 모든 여행을 피하라는 권고였는데 크루즈 여행 전 백신 접종을 마치라고 권고하는 3단계로 완화한 겁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크루즈 여행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CDC는 배 승선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파되므로 크루즈선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있으면서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사람은 크루즈선 여행을 피하라고 권장했습니다. 또 크루즈 여행을 가려는 사람은 여행 1일에서 3일 전 그리고 여행 3일에서 5일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도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일간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26일 셀러브리티 크루즈의 셀러브리티 엣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약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출항할 예정입니다. CNN은 영업 재개를 앞둔 크루즈 업계에서 백신 접종이 최대 화두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크루즈선은 승객과 승무원의 9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항해에 나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료 승객을 받기 전 자발적으로 참여한 승객을 태우고 시험 항해를 해야 합니다. 우주군의 첨단 위치정보 시스템 군사위성이 어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만든 재활용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군사 안보용 위성 발사에 재활용 로켓이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주군의 첨단 위치정보 시스템 군사위성이 어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만든 재활용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미국이 군사 안보용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재활용 로켓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버네럴 우주군 기지에서 3세대 첨단 항법 위성 GPS-3 SV-05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11월 GPS-3 SV-04 위성 발사 때 사용했던 펠컨 9 로켓 부스터 B1062를 이번에 다시 활용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문 매체 아르스 테크니카는 스페이스X가 재활용 로켓을 실어 군사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면서 로켓 재활용의 마지막 경계를 허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 국방부가 발주한 GPS-3 위성 6기 중 5기의 발사 계약을 따냈고 지난해 말 계약 변경을 통해 2기의 위성 발사에 재활용 로켓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주군은 재활용 로켓을 사용하는 계약 수정을 통해 6,450만 달러의 발사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켓 마틴이 제작한 3세대 GPS 위성은 발사 후 1시간 30분 뒤 지상에서 2만여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수혁 주미대사와 미 지역 총영사들은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총영사 회의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에 대한 우려와 한인 사회의 안전을 위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인 사회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노력을 배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 연맹은 어제 퀸즈 코로나 플라자에서 뉴욕시 영주권자 선거 참정권 확대를 위한 100만의 목소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의회에서 계류 중인 영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조례안이 통과되면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는 뉴욕시의 각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 존박 사무총장은 현재 뉴욕시 의원 51명 가운데 34명이 영주권자 투표권을 지지해 전망이 밝아졌다며 몇 개월 안에 시의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은 어제 뉴욕시 유권자 현황을 발표하고 2021년도 5월 기준으로 뉴욕시 아시아계 유권자가 모두 47만 2,38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가 21만 8,5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루클린이 13만 1,214명, 맨하탄 8만 297명, 브롱스 2만 1,438명, 스태튼 아일랜드 2만 92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1만 7,836명, 공화당 3만 8,684명, 근로가족당 1,034명 등이었고 특정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는 15만 1,091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뚝 떨어지면서 뉴욕시의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사무실로 복귀하는 직장인은 5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딩 관리 전문업체인 캐스틀 시스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온 뉴욕시 직장인의 사무실 복귀율은 20.7%에 그치고 있습니다. 캐스틀은 뉴욕 등 미 주요 도시 10곳의 직장인 사무실 복귀율은 31.5%로 추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의 경우 각각 18.2%와 20.2%에 불과해 뉴욕시보다도 복귀율이 더 낮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월요일도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